FA-50 파이팅 이글은 한국의 카이가 개발 생산한 초음속 다목적 경전투기 겸 공격기입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사와 KTX-2 사업을 통해 만든 초음속 훈련기인 T-50 골든 이글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성능은 종전의 F5보다는 훨씬 뛰어나고 F16보다는 약간 뒤처지는 수준입니다. F16을 기준으로 추력대 중량비 부족으로 인해 특정 속도에서의 지속 회전율이 F16의 80% 수준이고 가속력이나 상승률 등은 F16의 5만 피트에 비하면 FA50은 3만 6천 피트로 70% 수준입니다. 즉 제공 임무 기준 종합적인 기동 능력은 떨어지는 반면에 낮은 인면 하중을 확보하고 양력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두어 실속 속도와 코너 속도가 낮고 순간 선회율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고등 훈련기로서의 전형적인 비행 특성인데요. 비행 성능 면에서 30년이 넘게 기술 격차가 있는 F5와 비교할 경우 당연히 우위에 있는데 순수 제공 전투기로 개발된 F16과 비교하면 비행 성능은 밀리지만 전자장비의 수준은 우수합니다. 특히 소형이면서도 다재다능한 ELM-2032 멀티모드 레이더를 기본으로 장착하여 전투기로서의 기본적인 상황인식 능력과 중거리 공대공 전투 능력 구비를 위한 발판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FA-50 개발 당시 미국과 합의에 의해 FA-50의 성능은 F-16 계열기의 일정치 수준까지로만 제한한다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공군의 F-16 납품이나 업그레이드는 물론이고 세계 방산 시장에서 FA-50이 F-16의 셰어를 뺏어가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로서 철저하게 경전투기 수준으로만 제한하여 수출에 한계를 두게 만든 것으로 한국 공군에서도 딱히 FA-50을 주력기로 쓸 생각이 없었던 관계로 행해진 조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F-16V 블록 70의 등장으로 성능 제약의 상한선이 블록 50 계열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가서 상당한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고 KF-X를 준비 중인 대한민국 공군에는 FA-50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소국가들에게는 가격과 성능에 비해 아쉬웠던 BVR을 포함한 공대공 전투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카이는 작년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자 방한한 말레이시아 총리 일행이 본사를 내방해 항공기 생산 현장을 시찰했는데요.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경공격기 FA-50과 기본훈련기 KT-1, 수련헬기 KUH-1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생산시설을 직접 보니 더욱 신뢰가 간다며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현재 차기 고등훈련기 LCA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카이는 경공격기 FA-50을 제안했습니다. FA-50은 높은 가동률을 기반으로 한국 공군에게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FA-50 항공기를 선정하면 아세안 10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네 번째로 구매하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2017년 T-50 훈련기와 FA-50 경전투기를 합해 총 64대 수출해 규모는 총 29억 3천만 달러, 약 3조 3천억 원입니다. 경전투기 FA-50은 2016년 말까지 필리핀 12대, 이라크 24대를 수주받았고 2017년까지 주문받은 전량이 인도되진 않았는데요. 현재 생산되는 대로 인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첫 군용 제트기임을 고려하면 준수한 수출 실적이긴 하지만 순수 훈련기 버전은 입찰 건수 대비 수주 실적이 나쁜 반면 경전투기 버전은 상대적으로 수주 성공률이 좋은 편입니다. 훈련기로서는 가격대 성능비가 나쁘지만 이번 F-16V의 업그레이드로 FA-50 성능 개량으로 인해 F-16D 블록 50까지의 성능으로 개량이 가능해지면서 경전투기로서는 오히려 가격대 성능비가 우수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전술 인문기이면서 고등훈련기를 병행하는 T-50의 컨셉과 연관이 있습니다. 훈련기와 경전투기, 공격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컨셉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단 가격이 높아졌지만 체계를 통합해서 줄어드는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훈련 속도가 느리면 고속이 요구되는 전술 훈련에 고속 성능을 가진 별도의 전술 인문기나 일반 전술기를 동원해야 합니다. 이러면 비용이 오르므로 훈련기에도 고속 성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다소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조종사들이 실전에 몰고 나갈 전술기를 몰려면 결국 기종전환 훈련 및 그 기종을 이용한 전술 훈련이 필요해지며 이때는 해당 기종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고등훈련기, 전술임무기, 전술기간 임무 영역 분배 및 운영 비중을 결정해야 하며 여기엔 각 나라 공군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전체 전력의 평시 및 유사시 전술기 동원 비율과 운용 사상 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훈련기를 오로지 순수한 훈련 용도로만 쓰는 입장에서는
경전투기 임무를 염두에 둔 스펙은 오버스펙이고 비용 지출의 원인만 될 뿐입니다. 이 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 미 공군의 TX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대량의 전술기를 보유한 미 공군 입장에서는 훈련기는 오로지 순수한 훈련 임무에만 투입할 수 있는 정도이길 바랬는데, 한국이 참여했을 당시 해당 사업에서 요구한 하드웨어 스펙이 다른 나라의 고등 훈련기보다 높았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자신들이 생각하는 훈련 수준을 위해선 훈련기도 이 정도 맞춰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 스펙까지 갖춰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는 구입 비용의 증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 대의 전술기라도 아쉬운 나라의 공군에서는 유사시 경전투기로 투입할 수 있는 겸용 기종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 공군의 경우 전술기 보유 수량에 비해 동원 비율이 높고 이들의 임무도 고강도인 터라 이들의 훈련 및 저강도 임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겸용 기체가 필요했습니다. 경전투기 버전을 구입한 해외 국가의 경우 훈련기와 일선 전술기를 구분할 여력조차 없는 소규모 전력을 꾸려야 하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낮은 많은 나라들의 구입비와 유지비가 싼 직선이 나음속 제트 훈련기로 베스트셀러였던 체코제 L-39 계열을 도입해 게릴라 소탕 등에도 동원하고 있지만, 이런 기체는 미구 19, 미구 21, F5 이상 등급의 본격적인 전투기를 상대로는 대응도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듯 방산무기 시장에서는 투인원 마케팅이 항상 빛을 발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T-50 계열기들의 판매 전략은 소규모 전력을 꾸려하는 나라들에게 전력 양성과 일선 임무 투입 등을 모두 할 수 있으며, 미래 본격적인 서방 초음속 전투기 운용을 대비하는 기초 기종으로 제시하는 경향을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판매가 확정되거나 판촉 중인 T-50들도 대부분 실제 사양은 FA-50에 가깝습니다. 순수한 훈련기 버전으로서 T-50의 경쟁 기종인 이탈리아의 M346, 러시아의 야크 130, 그리고 중국의 L-15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3개국의 훈련기가 모두 같은 계열이란 점입니다. 기본 기종은 야크 130으로 이탈리아가 러시아와 제휴해서 야크 130을 모태로 만든 기체가 M346이고, L-15는 중국이 러시아와 정식으로 협력해서 만든 기체는 아니지만 야크 130 개발진이 참여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새 기종이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다만 L-15는 설계 개념과 성능이 나머지들과는 구별되기도 합니다. 한편 FA-50 같은 경전투기 사양으로 넘어가면 유력한 경쟁자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M346은 무장 운영 능력에 개발이 뒤처졌고, 러시아의 야크 130, 중국의 L-15 등은 러시아 동북권 위주 무기를 운영하는 제3세계 국가 위주로 판매되기 때문인데요. 가난한 친서방 성향 국가들이 주 판매 대상인 FA-50과는 타깃이 다르지만, 구매국에서 금전적으로 조금 무리해서라도 전투기 전력을 따로 구성하려는 경우엔 일선급 전투기 중에서는 그래도 가격이 싼 중국 그리펜이나 미구 29가 경쟁 상대로 등장합니다. 2017년 기준 전 세계 전투기 대수는 약 1만 5천 대 수준이고, 연간 500대 정도의 신규 교체 수요가 있습니다. 고등훈련기는 대체로 전투기 대수의 5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이므로 연간 70에서 100대 정도의 고등훈련기 수요가 생긴다는 뜻인데요. T-50과 FA-50은 훌륭한 고등훈련기이며 저렴한 경전투기 공격기 수요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중소규모 공군을 운영하는 나라에만 있는 훈련기 경전투기 겸용기를 요구하는 틈새 시장만 노리고 있는 처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18년 미공군 차기 훈련기 사업인 TX 프로그램 수주 실패에 따라 순수 훈련기 시장에서 T-50의 사업 확장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이미 T-50보다 가성비가 좋은 M346이 있는 데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 M46보다도 더 좋고 값싼 보잉의 BTX가 나오는데 굳이 비싸고 가성비도 떨어지는 T-50을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T-50 계열기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지금까지의 입찰을 통해 얻은 수주교훈과 TX 프로그램에서의 개량점을 본격 적용하여 지금보다 더 개선된 FA-50으로 경전투기 시장에서 맞붙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M346과 BTX가 무장 능력을 갖추게 되는 순간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수준의 경쟁이 붙게 됩니다. 한국이 어렵게 개발한 T-50 계열기를 세계 시장에서 도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개량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FA-50의 경우 경전투기 시장에서 자주 맞붙는 JF-17,
그리펜 등 경쟁 기종에 비해 약점으로 지적받는 중장거리 공대공 능력을 암남, 인티 등으로 보강하고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에이사 레이더 장착을 한다면 성능 면에서는 웬만한 공격기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공군력은 사실상 독자적인 개발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후에는 과거의 한국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플랫폼과 그로 인해 파생된 첨단 기술이 접목된다면 가성비로만 승부하는 것만이 아닌 세계에서 뒤처지지 않는 성능의 공격기를 판매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천조국 미국도 해내지 못한 마하 5 이상 극초음속 미사일과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등 최첨단 전략미사일 무기를 2026년 실전 배치할 KF-X에 장착합니다. 마하 5면 서울 상공에서 250km 떨어진 평양의 북한 지휘부를 향해 발사하면 75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함께 3대 해구산 전력으로 손꼽히는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 미국의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은 장거리 전략폭격기 B-50이나 스텔스 전략 전폭기 B-2에 장착된 순항미사일이죠. 핵탄두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일본 군사매체 차세대 전투기 KF-X에 탑재할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X에 탑재할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다고 영국의 제인스가 보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마하 5.0 이상에서 작동하는 지상발사형 극초음속 비상체를 2023년까지 시행비행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번에는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X에 탑재 가능한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차세대 전투기 KF-X에 탑재할 수 있으며 마하 5.0에서 작동하는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 시점에서 실용화가 확인된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러시아의 미그 31K에 탑재돼 운용되는 킨잘밖에 없다. 지상, 함정 발사형으로 실용화된 극초음속 무기까지 범위를 넓혀도 러시아의 지르콘이나 극초음속 활공체 DF-17밖에 없고 극초음속 무기의 실용화에 성공한 나라에 한정한다면 러시아와 중국 2개국밖에 안 된다. 일단 시험 수준의 극초음속 비상체까지 포함하면 미국도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 언론의 러중미에 이어 세계 네 번째 극초음속 무기 개발국이라는 것은 시험 수준을 포함한 얘기일 것이다. 한국이 개발하는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작동 속도가 극초음속역이라는 점과 개발 중인 차기 전투기 KF-X에 탑재되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불분명하지만 이런 종류의 무기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사거리 제한이 없고 만약 800km 내외의 사거리가 갖춰지면 중국이나 일본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일본은 극초음속 무기의 요격이 가능한 방공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거나 일본도 동종의 무기를 개발해 맞설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참고로 영국의 글로벌 군사매체 제인스도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보도하고 있으나 한국 언론과 달리 한국이 개발하는 공중 발사형 미사일의 최대 작동 속도는 마하 2.5이고 사거리는 250km 이상이라고 쓰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초음속 미사일로 표기하고 있다. 한국 언론은 기존 초음속 미사일보다 2배 이상 빠른 마하 5에 달하는 속도로 서울 상공에서 250km 떨어진 평양을 향해 발사하면 1분 15초 만에 도달한다고 표기하고 있어 제인스가 성능을 잘못 읽은 것인지 한국이 성능을 부풀린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일본이 두려워하는 사거리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갈 위협이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극초음속 무기의 요격이 가능한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일본도 동종의 무기를 개발해 맞서야 한다고 일본은 보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가 인용한 글로벌 군사 매체 제인스의 보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미래형 KF-X 전투기 초음속 ASM 개발이라는 제하의 기사인데요. 한국 공군은 미래형 KF-X에 탑재하기 위해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새로 개발할 예정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최근 제인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무기는 마하 2.5를 초과하는 속도로 비행하고 무게는 3,000파운드 미만이며 사거리는 최소 250km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이상에서 보듯 일본은 자신들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KF-X에 탑재한다는 소식에 적잖이 놀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본은 방어형을 넘어서는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의식해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를 500km로 제한할 방침이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이 군에서 마하5 속도에 이르는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에 나선 것은 전략무기 개발에 나선 북한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차원과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개발 움직임이 활발한 데 따른 맞대응 차원입니다. 중국은 2016년 마하 10의 속도를 자랑하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둥펑 17을 이미 개발해 지난해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선보였죠. 러시아의 극초음속 기술은 2017년 순항 미사일인 지르콘에 이어 2018년 공대공 미사일인 킨잘, 2019년 ICBM인 아방가르드에 각각 적용시켰죠. 뒤늦게 경쟁에 뛰어든 미국은 극초음속 무인기 X-51A 시험을 통해 미사일에도 극초음속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2월 326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초음속 공대함 유도탄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요. 이 초음속 공대함 유도탄의 속도는 마하 2.5로 사거리는 250km입니다. 탄두는 3,000파운드를 장착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은 바로 이 기술을 바탕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적용시켜 전력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군이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에 나선 배경은 북한이 최근 신형무기 4종 세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어 전략적인 억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반도 주변국의 항공모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무기로도 손꼽히죠. 일반적으로 대한미사일은 마하 0.5의 속도로 날아가는 반면 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2.5,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0 이상의 속도를 내죠. 이 속도라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뾰족한 요기형 미사일을 가동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일본도 2026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의 초기 버전을 배치하고 2028년에는 개량 버전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항공모함 갑판을 관통할 수 있는 탄두가 장착될 예정이어서 중국이 보유한 라오닝함 등 항공모함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일본은 방위 위주의 전략에 따라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를 500km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미국 국방부도 최근 기존 미사일보다 17배 빠른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해 준 바 있는데요. 미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적들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F-X는 국내에서 개발 중인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도 장착합니다.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대 해구산 전력으로 분류되는 전략무기인데요. 미국은 우리나라에 해구산을 제공하기로 하고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을 장착한 장거리 폭격기 B-52나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를 한반도에 출동시킨 바 있습니다. B-52가 보유한 핵탄두 탑재 순항 미사일로는 사거리 3,000km의 AGM-129가 있죠. 이들 미사일의 폭발력은 200킬로톤에 달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폭발력이 16킬로톤임을 고려할 때 어마어마한 폭발력입니다. 군은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포함해 총 13종의 무기를 KF-X에 장착할 예정입니다.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 2종, 미국산 공대지 미사일 7종, 국내 개발 무기 4종이죠.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은 영국의 미티어입니다. 미티어는 음속의 4배 정도로 100km 밖에 있는 적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데요. 레이더의 발달로 전투기들의 공중전이 먼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최적화된 미사일입니다. 미국산 미사일 7종류는 정밀 유도 폭탄 6종과 바람 수정 확산탄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보잉사의 대표적인 정밀 유도 폭탄은 제담입니다. 제담은 기존의 재래식 폭탄에 유도 장치와 날개 키드를 장착해 스마트 무기로 변형시킨 정밀 유도 폭탄이며 GPS와 INS 유도 방식을 통해 주야간 정밀 폭격이 가능하죠. 특히 군은 미국에서 성능 개량 중인 AGM-88E 미사일과 사거리를 늘린 하푼 대함 미사일의 수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국산 미사일이 장착되는데요. MK-82, MK-84, 한국형 GPS 유도 폭탄 등이 해당되는데요. MK-82와 MK-84 폭탄은 2017년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을 하자 맞대응으로 실전 투하 훈련을 한 재래식 항공폭탄으로 유명하죠. 주로 적의 벙커나 경락고와 같은 은폐된 주요 군사시설 등을 파괴할 때 사용됩니다. KGGB로 불리는 한국형 GPS 유도폭탄은 GPS 유도장치와 글라이더 날개 등을 장착한 정밀 유도 무기입니다. 한편 KF-X의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본격화될 예정인데요. 스마트 폭탄이란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유도폭탄으로 정밀 유도 방식을 사용해 명중률이 매우 높은 장점이 있죠. 공대지 무장인 스마트 폭탄의 경우 미 정부의 수출 승인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산 무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레이저 유도 폭탄인 GBU-12, GPX 유도 폭탄인 JDAM과 레이더 JDAM, 소구경 폭탄, 바람 수정 확산탄인 WCMD, 즉 CBU-105가 KF-X에 통합될 예정입니다. 자, 이에 따라 KF-X는 그 위형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